정원 거부권 고지하겠습니다. 정인의 정원으로 인해 본인이나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인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사유를 소명하고 정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인이 선서를 하신 후에 개별적인 신문사항에 대해 같은 이유로 정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위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서하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김용빈. 청구인 주신문하십시오. 증인은 2023년 7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으로는 선관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셨죠? 네, 7월 26일자이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네. 먼저 선거 무효소송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1대 총선 후 총 126건의 선거소송이 제기되었고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거나 각하했죠? 제기 건수는 제가 알고 있기로 140건이고 네. 14건이 소추가 되고 그 본안에 나가서 각하나 기각이 된 게 12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피청구인은 2025년 1월 15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자필 편지에서 선거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라고 했는데 과거 여러 차례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정규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가 발견된 적은 없었죠? 제가 보고받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가짜 투표지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 또 빳빳한 투표지, 신권 투표지라고도 하던데, 그리고 배춧잎 투표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연수구을 선거에 관한 소송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투표지인데 여기에 대해 대법원은 2020수 30 판결에서 상세한 이유 설명과 함께 해당 투표지가 별 문제 없거나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에 의한 것이어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판결했었지요. 네, 판결물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측은 또 그 소송에 제출된 통합선거인 명부 사본에 선거인의 성명과 주소가 삭제되어 명부상의 투표자가 실제로 투표하였는지를 확인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라는 주장도 하는데 당시 통합선거인 명부 사본에 선거인 성명 등이 표시되지 않은 것은 대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에 따라 선거인 이름, 주소, 생년을 제외한 생일, 세대주 여부 등 투표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제출하였던 것이고 규칙 서식에 따라 투표구별로 선거인의 사전투표 여부를 기입해서 제출했으므로 제출된 내용만으로 사전투표자 수의 검증은 가능했던 것이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계기관 합동 보안 컨설팅 실시한 경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선관위는 2023년 7월 3일부터 2023년 9월 22일까지 12주간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3개 기관 합동으로 보안 컨설팅을 실시한 일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 컨설팅 기간을 선관위에서는 7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12주간이라고 하는데 국정원에서는 이 기간이 조금 다르게 얘기하기도 하던데 어떻게 된 건지 알고 계신 거예요? 7월 26일 취임 전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요. 네. 그래서 아마 준비 기간이 있었고 중간에 그 직접 검증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비 기간을 포함시키느냐 네. 이런 차이일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7, 8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보안 컨설팅 그 근거와 관련해서 국정원 쪽에서 국가 그 법령 중에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선관위 선거정보 시스템은 2005년 12월에, 재외선거관리 시스템은 2012년 2월에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른 주요 정보통신기반 시설로 지정되었고, 선관위는 지정된 시스템에 대해서 법 제5조에 따른 주요 정보통신기반 시설 보호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정원에 보고해 왔지요. 법상으로 지금 그러니까 그 정보통신기술 과학정보통신부가 아니고요. 예, 예. 국무조정실과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국무조정실과 그 두 기관에 보고해 왔죠. 네. 국정원이 그 2023년 전까지 그 전자정보법에 따른 실태 정보 보안 관리 실태 점검 그거를 실시해 왔는데 이제 선관위는 일단 그 대상은 아니죠. 헌법기관은 아닙니다. 예, 예. 그리고 국정원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5조의 2에 보면 그 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선관위에 그 통보하거나 뭐 현장 점검을 요청하거나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11항입니다. 2023년 1월 행정안전부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등 헌법재판을 기관을 대상으로 보안 컨설팅을 실시하니 희망하는 경우에 참여해달라 이런 공문을 보냈고 이에 대해 선관위가 답을 하지 않자 국정원 직원이 별도로 선관위 담당 직원에게 컨설팅을 받으라고 권유와 제안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혹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여기 12항에서도 뭐 제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5월 3일경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는데도 선관위가 보안 점검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언론 기사가 났고 당일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행안부나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을 받을 경우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알림 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국회의원들이 선관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연이어 선관위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선관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져서 2023년 5월 23일 선관위는 이제 3개 기관 합동으로 보안 컨설팅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죠. 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14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안 컨설팅 점검 결과 발표와 관련해서 2023년 10월 10일 국정원이 언론기관을 상대로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등 선관위 사이버 보안 관리 부실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또 그 점검 결과를 브리핑하기도 하고 그랬던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국정원은 보안 점검 결과 해킹 메일을 통해 선관위 직원의 상용 메일 계정이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메일함에 저장된 대외비 문건 등이 유출된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내부망인 선관위 선거 시스템이 침해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발표했죠. 네. 17항 생략하겠습니다. 18항 위 보안 컨설팅을 합동으로 수행한 3개 기관 중 하나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이원태 원장은 2023년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위 보도자료 내용이라든지 국정원이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이라든지 배포 일정 등에 대해 사전 협의가 없었다라고 밝혔다는데 증인 이 사실 알고 계세요? 언론을 통해서 그 부분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국정원이 이 보도자료 내용이라든지 배포 일정 등에 대해서 선관위하고 사전 협의나 어떤 합의 과정을 거쳤습니까? 이 보안 컨설팅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그 양기관이 그 협의해서 그 소위 보안 컨설팅 결과 보고에 대한 부분을 협의해서 공동 발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식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서로가 지금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어디까지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따로 발표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공동 발표하기로 했는데 네. 좀 의견 일치가 안 돼서 따로 예. 그 발표했고 그렇게 따로 발표하기로 뭐 그렇게 얘기가 서로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발표를 할 수가 없으니 그러면 각자의 입장에서 발표를 하자라고 된 겁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은 날 2023년 10월 10일 국정원도 발표를 했고 선관위도 따로 그 중앙선관위 정보보안 시스템 컨설팅 결과 관련 입장이라고 하는 내용을 발표를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선관위가 발표하신 보도자료 요지는 부정선거 방지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배제하고 기술적 부문에 한정해서 실시되었다. 그리고 기술적 해킹 가능성만으로 실제 선거 결과 조작 등 부정선거 실행은 불가능하다. 또 북한 해킹으로 인한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시스템 접근, 제어, 통제 강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보안을 강화할 것, 뭐 이런 내용들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보도자료에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의미입니까?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선거 관리를 필요로 하는 우리 선거 관리 지침에서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방법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보안 컨설팅의 구체적 전공 방법 관련해서 보안 컨설팅 당시에 선관위는 서버를 포함해서 보유 중인 모든 전산 장비 6,400여 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하였고 국정원은 선거 시스템과 관련한 중요 전산 장비 위주로 범위와 대상을 310여 대로 선정해서 보안 점검이 실시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보안 점검 미실시 전산 장비는 선거 시스템과 관련이 적은 일선 선관위 직원들의 일상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PC 자원이 대부분이었습니까? 네, 개인 PC가 6천여 대 정도 네. 지금 그 서버, 그러니까 그 선거 서버와 같이 그게 점검 대상이 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 PC가 거의 6천여 대인데 그 개인 PC보다는 이제 선거 시스템에 사용되는 그렇습니다. 서버 위주로 네. 점검이 됐다는 말씀이시고, 그 피청구인 측에서는 이 점검 당시에 5%만 점검에 응하고 나머지 6,400여 대 나머지 95%는 뭐 불응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단순 수치로 6,400여 대의 PC 그 서버를 기준으로 해서 300몇 개만 검증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5% 정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서버 검증의 대상은 그 보안 간제에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서버에 집중이 되게 되니까 단순한 5%와 같은 그런 프로테이지로 이 검증 절차에 대한 내용을 그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5%를 제외한 나머지는 불응해서 점검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시간적 제한과 그다음에 인원적 제약이 있으니까 아마 국정원 입장에서도 그 검증 절차를 할 때 모든 서버를 다 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그 약 12주 동안 이제 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도 기간이 제한되어 네. 있었고 인원도 제한되어 있었으니까 뭐 310여 대밖에 못 했겠지만
그게 선관위가 이거 말고 딴 거는 안 돼라고 했기 그게 때문에 아니라, 그것만 네.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국정원 쪽에서 자의적으로 선별해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항입니다. 보안 컨설팅 진행 과정에서 국정원이 처음 해킹 툴을 설치했을 때 선관위의 보안 관제 시스템이 탐지해서 자동으로 차단을 했고, 국정원이 이렇게 해서는 시스템을 점검할 수 없다고 해서 선관위의 침입, 탐지, 차단 등 자체 보안 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의 해킹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선관위 보도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또 보안 컨설팅을 위해서 선관위는 국정원 측에 시스템 구성도, 정보 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 테스트 계정을 사전에 제공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안 컨설팅이 이런 조건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선관위는 국정원의 전체 시스템 장비에 대한 점검을 불응하고 일부만 허용했다. 또는 국정원의 보안 시스템 정보 점검 거부 및 가상의 서버를 제출했다. 선거관리 시스템의 5%만 점검했는데 보안성이 지극히 취약해서 아무나 해킹해서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더라. 또 해킹 시도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고 방화벽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더라. 국정원 확인 결과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이 부실하고 해킹 및 투개표 시스템 전반이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조작 가능하더라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취지의 보도자료나 설명자료를 여러 차례 발표했었죠. 네. 부정선거 주장에 관한 반박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고 정보 시스템과 기계 장치는 이걸 보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죠. 네, 그렇습니다. 또 투개표 과정에서 수많은 사무원,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참관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서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안 컨설팅 당시의 모의 해킹 환경, 즉 국정원 측이 요청한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계정 등 시스템 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또 효율적 점검을 위해서 침입 탐지 차단 시스템 등 위원회 자체 보안 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 그 모의 해킹 환경에서 외부에서 내부 선거망으로 접속해서 투개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투개표 데이터를 조작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되지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에서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해킹을 통해서 유권자 등록과 투표 여부를 관리하는 통합선거인 명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보안점검 결과 발표에 나와 있는데 현실에서는 선거인 명부 데이터를 위변조하려면 사전에 서버 및 DB 접속 정보, 데이터 구조 이런 걸 확보하고 보안 관제 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고 선거인 명부 작성 확정 관련 절차에 관계된 모든 사람과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서로 검증되고 교차되고 하니까요. 네. 그런 데들이 다 합심해서 그 조작에 관여해야만 가능한 거죠.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지금 선거인 명부 자체를 선관위가 만드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상으로 확정시켜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버에 있는 자료를 변경했을 때 그냥 양쪽으로 맞춰서 교체 검증을 해보면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는 이런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지금 보안 점검에서는 아까 얘기한 그런 어떤 해킹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해킹을 통해서 투표 관리관 도장의 이미지를 절취해서 사전 투표용지와 동일한 투표용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결과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도 사전 투표관의 사인 도장을 등록하는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은 외부와의 접속이 차단된 폐쇄망에서 운영되고 있고 제한된 기간만 접속 가능하며 가능해서 외부에서 해당 이미지 파일을 취득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요. 그리고 실제 투표용지와 동일한 투표용지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청인 혹은 사인 외에도 투표용지 발급기 및 전용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모두 취득해야 되므로 이걸 한꺼번에 다 한다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네, 보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32번은 이렇게 좀 묻겠습니다. 비밀번호가 매우 단순하다라는 점검 결과와 관련해서는 선관위가 보안 컨설팅 결과를 수용해서 단순한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했고 또 이후 모든 시스템의 비밀번호를 안전한 방식으로 변경하고 주요 시스템의 경우 본인 인증을 포함한 다중 인증 체계로 운영하고 있죠. 네. 보안 컨설팅 이후 선관위의 조치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선관위는 보안 컨설팅 이후 이행 추진 TF를 구성해서 지적된 취약점을 대부분 조치하였고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배포했죠. 그렇습니다. 또 22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전에 정당 창관인의 입회하에 2차례 국정원과 합동으로 이행 여부 현장 점검을 완료했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개선 조치를 하고 점검 완료한 후에 이전에 국정원에서 31점인가 나왔던 점수가 네. 다시 이렇게 평가해 보니까 70몇 점까지 나왔다면서요. 71.5로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71.5 정도 네. 나왔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 이전에 비해서 지적됐던 점들이 많이 개선되고 보안 수준이 많이 이제 향상된 거네요. 네. 이 보안 컨설팅과 관련한 부분에서 자꾸 부정선거 시비의 논쟁거리로만 작동이 되는데 이 선관위 입장에서는 지금 보안 특히 서버라든지 보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뜻은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지금 법제가 사전투표제라는 것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선거를 하는데 사전투표제를 운영하게 되면 통합선거인 명부, 즉 서버의 도움을 받아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때 이 서버가 공격을 받아서 통합선거인 명부의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지면 그 자체로 해당 선거는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선거를 할 수밖에 없고 극심한 사회적인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이 서버의 보안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또 때마침 국정원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점검하겠다고 하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이제 맞아서 진행하게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보안 컨설팅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었고 실제적으로도 이 보안 컨설팅 결과 이후에 정부에서 상당한 돈을 지원해서 저희 선거 서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2대 국선이 치러졌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이 서버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정선거 주장이 지금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선관위가 압수수색을 못한다 이런 얘기도 피청구인이 하셨던데 선관위는 적법 절차에 따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는 응하고 있지요. 그래서 네, 있죠. 2020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경찰과 검찰이 중앙선관위 그리고 지역선관위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이 181차례였고
윤석열 정부에서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도 30차례 있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맞는 내용이죠? 이 수치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압수수색 영장 절차에 의하면 네. 그 영장 사본을 그 피압수수색에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장 사본 등이나 이런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 다만 거기에 관련된 위원회 내부에서 산출된 그런 보고서 등을 감안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청구인 대리인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도 숫자는 지금 저희가 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서버 점검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안 컨설팅을 하고 이후에 이행 여부 점검을 한 후에 국정원이나 어떤 다른 기관에서 이 서버 점검 혹은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 혹은 뭐 그 보안 점검을 요청했다거나 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고요. 다만 지금 그 국정원이 2차에 걸쳐서 이행 점검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금 그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진짜 사개의 권위자들을 모시고 선거 시스템 보안 자문단까지 꾸려서 그분들로 하여금 한 번 더 내부적으로 검증을 받고 22대 국선을 치른 바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선관위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자체적으로도 네, 점검을 그렇습니다. 했지만 뭐 국정원이나 다른 외부 기관이 점검합시다 혹은 점검할 테니까 응해라 이런 요청을 한 네, 건 없다는 거죠. 어떤 부분이 더 미진하다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네, 네. 기타 사항으로 증인은 2025년 1월 15일 윤석열 정부의 뭐 비상계엄 관련 국조 특위에 참석해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계엄군의 선관위 진입, 계엄군의 활동 및 점거 현황, 선관위의 조치 사항 등에 대해서 기관 보고한 일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으로서 2024년 4월에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그 부정선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2023년 7월 26일 이 지금 외부에서 사무총장으로 들어오게 된 그 동기가 기본적으로 21대 그 국선이나 대선을 거치면서 확대됐었던 부정선거론의 상황 하에서 어떻게 22대 국선을 제대로 잘 치를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선관위의 그 고위직들의 그 자녀 부정 채용 의혹에 따라서 선관위 그 인사 제도라든지 그 조직의 그 비리 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하에 두 가지 명제를 소명으로 받고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대 국선을 치르기 위해서 나름 많이 제 스스로는 진짜 열과성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이에 그 부정선거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많이 경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이제 이 선거 관리 차원에서 이 볼 수 있는 소위 조금이라도 감추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몇 가지 제도, 예를 들어서 CCTV 그 영상에 대해서 24시간 공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그 개표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천천히 그 찍힌 투표용지를 제대로 소위 참관인들께서 감시할 수 있도록 수검표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취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선관위의 이 선거관리 제도에 허점이 있고 그로 인해서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있으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총장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1분 남겨놓고요. 반대 신문하십시오.
오태호 변호사입니다. 총장님 앞으로 증인이라 부르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파랑부터 여쭙겠습니다. 네, 을 5호증의 1 좀 제시 부탁드립니다. 네, 작년 5월 20일경 서울신문에서 총 16회에 걸쳐서 선관위 조직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특집 기사를 연재했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복마전 선관이라고. 예. 화면이 안 혹시 떠가지고요. 복마전 선관이라는 제목 못 들어보셨어요? 뭐 그때 당시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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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신문 기사에 그런 식의 그 기사들은 많이 떴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을 5호증의 1 조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선관위는 2023년 5월부터 작년 4월까지 1년간 총 33회에 걸쳐서 해외 출장 및 연수를 진행했는데 선거 문화를 배운다며 몰디브와 코타키 나발루로 출장을 가기도 했지요. 네, 이런 지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서울과 인천, 전남, 충북, 대구, 경남, 경기 등 전국적으로 자녀 특혜 채용이 만연하였는데 경남 선관위에서는 평정표의 점수를 사후 조작해서 5명의 합격자 중에 1, 2 순위를 탈락시키고 청탁받은 간부 자녀를 합격시켰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부 고발이 한 건도 없었죠. 내부 고발이라는 그 사안에 대해서 자녀 채용 비리. 예. 네, 이 지금 부분들은 예, 없었던 것 확인하고 그 다음 아닙니다.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하는데 조직의 비리와 부정선거론이 과연 그 연관관계가 있을까? 제가 싶은 부정선거 생각이- 이야기도 안 아닙니다. 꺼냈지 않습니까? 아니, 총장님, 자, 제가 질문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네, 양해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근데 이 12항인데요. 선관위의 장기간 가족 채용 비리, 어떠한 내부 견제도 작동하지 않았던 점을 보면 선거 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이 생겼다 해도 유사한 방식의 폐쇄성이 작동했을 거라고 추정하는 편이 일반 경험에 부합하는데요. 선관위는 이런 채용 비리와는 달리 선거 관리에는 내부 감시와 견제가 잘 작동해 왔다는 입장일 텐데 혹시 그러면 채용 비리와는 달리 선거 관리에는 내부 감시와 견제, 내부 고발 이런 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별도의 제도적인 장치가 혹시 있습니까?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까? 제도 계산이 다 됐습니다. 별도의 제도적인 장치를 네, 네, 마련하셨죠? 네, 네, 네네. 그렇습니다. 총장님 취임 후에 네. 과거와 달리 변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죠? 네, 지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예, 과거의 비리에 노력하시는 거 대해서는 확인하고요. 저희들이 인정을 예. 합니다. 근데 예, 예. 제도 개선이 된 상황에서도 자꾸 예, 제가 과거의 잘못만을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이 되니까. 1항으로 다시 네. 여쭙겠습니다. 그 선관위 사무총장으로서 선관위는 정상 선거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법에 따른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법에 따른 선거입니까? 예. 어느 유권자가 아무런 하자 없이 유효한 표를 행사했는데 선관위의 잘못으로 무효표가 된다면 네. 그런 사람이 만약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정상 선거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을 3호층의 2 좀 제시 부탁드립니다. 저기서 저 중앙에서 좀 제시 가능한데. 예. 소위 그 일장기 투표 들어보셨지요? 예. 네. 투표 관리관 인형이 뭉개진 일장기 투표. 예, 그러면은 연수을 재검표를 통해서 인형이 뭉개진 투표지 294매가 새롭게 무효표로 판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재검표 이전에는 이거는 유효표로 카운트되어 있다가 적어도 숫자상 네. 재검표에서 무려 네. 294표가 갑자기 무효표가 되었습니다. 네. 만약에 이 표가 진정한 표라면은 이 표를 찍었던 유권자는 네. 애초에 자기 표는 유효한 권리로 행사된 줄 알았다가 어쩌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재검표에 자기 표는 무효표가 돼버린 겁니다. 정상 선거입니까? 그 선거 관리 부실 사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선거 관리의 부실 사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세간에서 이상 투표지로 거론되는 투표지들 모두가 소송에서 유효표로 판정되었기에 문제가 없는 표라고 자꾸 말합니다.
그런데 단적으로 지금 294표가 유효표로 계산됐다가 재검표에서 무효표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선관위는 294장에 대해서는 적어도 수정된 입장을 좀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선거 관리 과정에서 하자가 있어서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소위 유권자의 그 투표지가 이와 같이 무효가 되는 사례는 종종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잠시 또 여쭙겠습니다. 이게 1974명이 한 투표소입니다. 송도 이동 제6투표소. 1974명의 투표소에서 갑자기 재검표에서 294명의 표가 무효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15%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사례를 들어보셨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문제는 사례를 뭐냐면, 들어보신 적이 있냐고요. 자, 그러면 지금 부정선거를 하는데 이거 본 아니, 투표지요? 제가 총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전 제가 투표를 신문 시간이 공격하시는 있습니다. 건지 지금 제가 본 질문하는 답을 투표를 조금 공격하시는 건지 부탁드리고요. 모르겠는데 예, 제가 무리스런 질문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런 유사한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이 사례가 있지만 이렇게 네. 비슷한 다른 거는 없죠. 이 사례 들어보셨겠지만 네. 예. 자, 그리고 선관위는 이런 투표관이 인형이 인주 없이 찍으면 되는 만년 도장에 잉크가 새어 나와서 저렇게 뭉개진 투표자가 나왔다는 입장입니까?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잉크가 새어 나왔습니까? 아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에서 그렇게 설치를 했다라는 것 정도만 총장님은 알고 어떻게 있습니다. 된지 잘 모르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을 157호증인데요. 자, 저 문제되는 투표소의 투표관리관, 그러니까 1974명이 당일에 투표하는 그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은 법정의 증인으로 나와서 선서를 하고 자신은 저렇게 생긴 투표지를 보지 못했고 나란히 앉아서 날인을 담당했던 투표 사무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자기랑 통화를 했는데 그런 투표지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보고 사실 못 증언. 받았습니다. 지금 내용은 뭐냐면 증언 사실을 보고받으신 적 있냐고요. 증언 예, 이 대법원 판결 그러니까 대법원 증언 사실을 보고받으신 적 있죠. 간단한 질문 아닙니까? 못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이 증언한 투표관리관이 그 사람이 문제되는 투표지를 보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자, 그때 선관위는 만년 도장을 스탬프에 찍는다고 그때는 주장했습니다. 요즘은 어디선가 잉크가 새어나왔다는 또 다른 주장도 들리던데 그때는 만년 도장은 그냥 이렇게 찍으면 찍히는 도장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거를 굳이 스탬프에다 찍었기 때문에 저렇게 뭉개져 버렸다는 겁니다. 네. 그 주장이 선관위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찍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투표 사무원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내가 만년 도장을 그럼 스탬프에 찍는 실수를 사실은 한 글자도 전혀 안 보이는 것만 무효로 했고 뭉개진 자체는 천장 약 반이 나왔습니다. 반. 그러면은 두 장에 한 장꼴로 자, 스탬프에 찍어가 뭉개진 도장 찍고 어떤 때는 정상 도장 찍고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러면은 그렇게 했다는 그런 당사자 투표 사무원 진술서가 제출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진술서 있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그 대법원 들어보셨습니까? 소송 못 기록에 들어보셨- 대해서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예, 지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예. 대법원 소송 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네.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선관위의 신뢰와 이게 관계되어서 7번을 조금 변형해 묻겠는데요. 이게 국민적 의혹이 너무 커졌습니다. 뭐 1억 원 현상 광고를 해도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고. 자, 그런데 자, 이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그 사람들 투표관리관 두 사람의 투표 사무원 그다음에 더 정확히 하자면 그 당시에 있던 참관인들 불러서 교차 증언을 들어보면 명백하게 가려지지 않겠는가 하려고 했는데 송달 장소 주소를 모르겠다. 선관위 협조도 없다 이랬습니다. 총장님 선관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거 많이 아는데 전향된 태도로 오늘 당장 이 투표관리관 선관위는 다 갖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투표 사무원 참관인들 사람 성명 주소 전해줄 의향 있으시죠? 지금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임기 만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면 뭐 협조해드릴 그 의사도 있습니다. 네. 4년 전 자료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 그 부분 총장님 그 당연히 이렇게 그 성명 근데 주소 대법원 협조해- 선고 과정에서 그분 나와서 뭐 증언했다는 거 아니에요? 투표 관리관만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 사람 혼자 못 봤을 수 있다고 그렇게 결론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또 더 하시겠다는 직접 겁니까? 찍는 라인에 있던 두 사람 그리고 그 사람도 부족하다면 그 근처에 있던 참관인들 그러면 그러면 확실하게 지금 투표 관리관이 안 찍고 다른 사람이 찍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거잖아요. 투표 사무원이 찍죠. 보통. 그러니까 투표 두 사무원이 사람. 찍었다는 걸 전제로 하시는 거잖아요. 보통. 그러면 그 투표 사무원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서 특정해 달라는 건가요? 예, 다 등록돼 있습니다. 예, 그 알겠습니다. 투표소가 특정돼 있기 때문에요. 예, 날짜와 투표소가 좋습니다. 18항인데요. 자, 그 주신문 2항, 3항, 38항 관련입니다. 자, 투표소마다 투표록이 비치되지 않습니까? 네. 예, 투표록에 이제 특기 사항을 기재하는 란도 있고요. 그 기재되는 특기 사항을 보면은 뭐 투표 관리관, 사인, 날인, 누락 사항 등 해가지고 이렇게 부동 문자로 딱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선거관리상 특기 사항을 쓰는 이유는 만약에 특기 사항이 생겼는데 이걸 안 써놓으면 개표 시에 이거 무효표 아니냐 이렇게 헷갈리지 말라고 날인 예를 들어 날인 누락 투표지가 나오더라도 여기 써놓으면 그 무효표로 하지 마라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투표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을 159호증 24면인데요. 이제 파주을 재검표 검증 조서 중 일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2020년 4월 15일 파주시 금촌 이동 제2투표소 투표록에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을 159호증 159의 그 24면입니다. 23, 24. 자, 그러면은 그 투표록에 어떻게 딱 정자로 손글씨로 기재되어 있냐면 오전 09시 30분 때에 약 20장의 투표 용지가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이 선거인에게 교부됨. 자, 이제 투표관리관 날인 없이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런 투표록의 그 다음 특기사항을 보면 저렇게 손글씨로 또박또박 아주 글씨가 정자입니다.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 글씨 보통 누가 씁니까? 특기사항에? 투표관리관이 쓰도록 그렇죠. 돼 있을 투표관리관이죠.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밑에 보면은 국회의원 선거투표 1년 번호지 한 건에 대하여 절취하지 못함. 특기사항이 두 개 있었습니다. 네. 약 20장은 도장 찍지 못하고 나가버려가지고 투표함에 들어가 버렸고 하나는 1년 번호지를 절취하지 못하고 가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무효표 하지 마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런데 재검표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금촌 이동 제2투표소 당일 투표지들을 쭉 재검표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약 20장의 투표지와 미절취된 투표지 한 장이 나와야죠. 그런데 을 159호증 요건 이제 제시 안 하셔도 됩니다. 을 159호증 검증 조서 중 신면에 보시면은 안 나왔다는 겁니다. 안 나왔어요. 검증 조서상에 그게 안 나왔다는 게 확인됐어요. 다른 동네에는 투표록에 그 기재가 없는데 나온 것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게 아닙니다. 못 찾는 게 아니에요. 아주 많은 사람이 일반 개표 때보다 더 많은 인원이 진짜 더 수개표로 하면서 찾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 나왔어요. 어디 갔습니까?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금촌 이동 제2투표소가 재검표 때 나온 게 진정한 투표지라면은 당연히 저 투표록에 기재된 관인 없는 날인 없는 투표지 약 20장, 1년 번호 미절치 투표지 한 장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그러면은 심지어 어떤 기사 보도까지 있냐 하면은 저 재검표 날에 오전 일찍 아침 일찍 선관위가 위조 투표함을 막 들여보내는 정황을 법원 경위가 보고 자기들끼리 담배를 피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녹취했다는 보도 정황까지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은 없죠, 총장님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그게 그 대법원 소송 중에 그랬다는 겁니까? 소송으로 다루어졌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판결문만 지금 보시면 이런 그러니까 이야기는 위조 저기 투표지가 대법원 소송 중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재검표를 해보니까 투표록에 저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재검표장에 나타난 투표지에는
저런 특기사항 투표지가 없더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판결문만 보시면 모르는 게 이런 말하기 곤란한 사항은 판결문에 아예 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문만 보시면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자체를 인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고의 준비 서면이나 모든 그 당시에 유튜브나 다 주장하던 것들은 남아 있습니다. 역사에서 지울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밥도 잘 안 넘어가고 잠도 잘 안 오고 미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총장님, 역시 총장님 오셔서 전향적인 태도에 대해서 너무 치아드리고 다시 한번 전향적인 태도로 이 투표 관리관 그리고 그 투표 사무원 당시 참관인들 선관위가 명단, 주소, 성명 다 갖고 있습니다. 전향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증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시겠죠? 제출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이 선관위가 그렇게 해야 될 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깐 저희가 증인 신청을 위해서 자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선관위의 선고 관리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지금 선관위의 선고 소송에 관련해서 대법원이 한 아니요 지금 얘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선관위가 투표한 같은 거 다 관리하시지 않습니까? 네. 제대로 관리했다면 저런 투표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금 21대 국선은 제가 관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몰라요. 압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는 얘기는 판결문이나 기타 보고서를 보고 지금 아는 내용인데 그렇게 자세하게 선고 소송 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는 부분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할 수가 없고 네네.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된 사안에 대해서 네. 또 다른 헌법기관인 사무총장이 나와서 대법원 판결이 문제가 있으니 이런 부분을 다시 조사해야겠으니 여기에 응해달라는 요구에 응할 수 있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제가 총장님께 어떤 판결에 문제점이 있다는 진술을 말씀드렸던 것도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해달라면서요. 아니요, 저는 이런 취지입니다. 뭐냐 하면은 저는 늘 안타까워한 것인데요. 총장님이 안타까워하신 거랑 통한다고 생각됩니다. 자, 선관위는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예,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우리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가 만일 아름다운 모습이라면은 국민들의 가장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되어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 총장님도 불철주야 고민하고 계실 걸로 압니다. 다시 한번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간단한 길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비상계엄으로 선관위의 병력이 일부 들어간 건 몇 사람도 없는데 어쨌든 병력이 출동하고 선거 관리 시스템을 점검 지시했다는 문제 때문에 그 쟁점이 당연히 쟁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의 쟁점 때문에 당연히 증인 신청도 원래 연수울 부분은 채택도 해주셨던 바입니다. 그러나 주소를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리고 그 법정 증언했던 한 사람 외에는 이름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선관위의 협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보십시오, 이런 협조가 안 된다면은 국민들이 선관위를 믿겠습니까? 사랑하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제 본연의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항입니다. 그 주신문 2항 내지 5항 관련인데요. 선관위는 그 선거 소송에서 종이 감정 결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연수울 선거 소송에 보면 본드풀이 떡칠된 투표지가 있는데 이런 걸 원고가 감정을 요구하니까 감정 대상으로 안 받아줬습니다. 이런 사실은 모르시죠? 예. 그래서 자, 이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피고 선관위가 자, 비교 대상 투표지가 필요하니까 그럼 비교 대상이 원래는 당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계된 두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두 종류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종류 계약서하고 있었던 두 종류 외에 무려 몇 개의 롤지를 추가로 갖고 왔냐면 37개의 롤 용지를 추가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 선거에 쓴 것은 두 종류인데 왜 37개를 가져옵니까? 했더니 그때 선관위가 뭐라 했냐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 드리는 겁니다. 2020년 총선에
2017년 대선용 롤지, 2018년 지선용 롤지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면 진정한 투표진지 비교 대상을 하려면은 그 롤지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37종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총장님, 지역 선관위에서 자, 작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그 롤지 남겨두고 있다가 다음에 선거 다시 치러지면은 지방선거에 다시 그 용지 씁니까? 씁니다. 자, 그 롤지가 설명을 좋습니다. 설명 좀 씁니다. 드릴까요? 예, 씁니다. 그러면은 그 롤지가 그 수량이나 입 반출이 정확하게 대장에 기록되고 관리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그 22대 국선 할 때도 그 다음 선거에도 쓴다는 전제하에 여분을 구매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롤 용지를 사용해서 사전 투표 용지를 발급할 당시에 보면 나중에 끊김 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봐 그 나머지 상당히 남은 상태에서 롤 용지를 교환을 하게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롤 용지의 양을 특정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상당히 그 22대 국선을 마치고도 재고량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분을 구입하고 보관하는 것을 그 자체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은 엄격하게 관리돼야 된다는 데 동의하실 겁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만약에 그게 관리가 안 되면은 위조 투표지로 쉽게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연수을 그 비교 대상에는 라벨 붙지 않은 심지어 롤 용지까지 가져왔습니다. 그게 다 사진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선관위의 당시에 물론 총장님 때는 아닙니다. 그 당시의 관리 실태였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굉장히 그 총장님을 피곤하게 하는 증인을 피곤하게 하는 일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39항입니다. 주신문 38항 관련인데요. 자, 관외 사전투표 경우에는 전국 각지에 3,565개 사전투표소 대략 그렇게 알고 계시죠? 사전투표소. 사전투표소 예. 3,560 예. 예. 그 정도 됐을 예, 겁니다. 거기서 개표소 256개 개표소로 이제 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소에 있던 투표지가 개표하는 거요? 예, 254개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어쨌든 개표소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편 경우에는 지금 동선을 산술 계산으로도 단순 한번 해보십시오. 전국 어디 각지에서나 지금 3,565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다가 이게 무작위로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254개로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옵니까? 도대체. 그리고 그게 한 번도 아닙니다. 우편 집중국을 거치기도 하고 여기 지역 저기 지역을 거쳐서 그러면은 그 복잡한 모든 동선 과정 중에 하나라도 구멍이 생기면은 큰일이 납니까 안 납니까? 이 사전투표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총의를 모아서 국회에서 법률로 만들어내는 제도예요. 근데 이 제도에 대해서 선관위의 의견에서 이게 그렇다 나쁘다 이 제도가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다 그래서 그런 식의 얘기를 지금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장단점을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제 불찰입니다. 저는 제도 장단점을 물었다기보다 이게 완전 무결하게 옮겨질 것이라는 객관적인 보장과 확인 장치가 선관위에 있냐를 선관위 사무총장으로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전투표제로 인해서 그와 같이 그 관외 그 투표에 대한 부분이 우편 투표로 지금 그 각 관할 시군구 위원회에 배송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률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 법에 따라서 최선의 그 노력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 것이지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는 그런 것을 무결성을 접근하지 않습니다. 확보하기 위한 객관적인 그렇습니다. 제도적인 또 객관적인 장치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35번인데요. 그 선거 후 감사 제도를 지금 선관위가 두고 있지 않지요? 그 사후 검증 제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선진국 일부 예. 국가들에서 두고 있는 그런 제도. 선관위가 두지 않는 게 아니고요. 법에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자체 실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개표가 끝나면 봉인을 합니다. 근데 마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선관위 내부에 있는 자료들이니까 선관위가 필요에 따라서 그거를 개표도 그 봉인도 뜯어가지고 볼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법률에 정해진 절차 이외에는 그 봉인은 함부로 뜯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답변 포함이거든요. 자, 선관위가 투표자 명부를 기준으로 자, 그 명부에 투표했다고 하는 기재되어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만 샘플해서라도 자, 그 사람 기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투표한 거 맞는지 표본 조사처럼 이렇게 해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선거가 끝나면 그 관할 선거구위원회는 그 장부 서류를 봉인해서 보관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꺼내 가지고 다시 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법률 규정에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우리 피청구인 그 대리인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후 검증, 선거에 대한 사후 검증 제도를 좀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는 제가 동의를 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 조금 추가로 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증인께서 그 국회에 가셔서 헌법재판소가 요청하면 서버 감정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1월 15일 국회에서 답변하신 바도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 사후 검증 의 양대 축은 네. 서버에 대해서 혹시 불법적인 전산 개입이 없느냐 보는 거 하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투표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진짜 투표한 거 맞는지 네네. 물론 전수면 제일 좋지만 어딘가 네. 지역을 한정한다든지 이렇게 네. 엄밀하게 샘플링해서 네. 그렇게 검사하는 것이 양대 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네. 자, 물론 우리 서버 감정은 오프라인 감정 말하시는 거죠? 예. 온라인 감정은 그건 뭐 별 그 의미가 없고 보통 선거 소송에서도 원고들이 잠시 그 전원을 내리고 그 오프라인 그 감정을 하는 것을 바라는데 혹시 차이는 아시죠, 총장님? 지금 그러니까 온라인 지금 감정과 아니 오프라인 피청구인 감정. 그 대리인께서 원하는 서버의 검증 형태가 어떤 건지 제가 잘 몰라요. 뭐 일반적인 잘 겁니다. 모르는데 그러니까, 예,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21대 그저 선거와 관련한 그러니까 선거 소송에서 관련한 부분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 보여준 자료가 저희 이제 중앙 서버에서 했었던 그 전자 정보를 지금 안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 몇 번을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다음 제가 실물 조금 투표제니까.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감정 말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네. 이 소위 전자 정보 네. 서버에 있는 내용 안에 데이터베이스도 필요하다면 검증에 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예. 네. 그리고 그러면은 양대 축인 자 실제 투표자 수 검증 아주 국한된 샘플링을 해서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응하겠다 이런 의사가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얘기한 대로 네. 임의적으로 내지는 자율적으로 저희가 할 수가 없다고 그렇죠, 말씀드렸으니까 물론, 예, 예. 공식적인 지금 이 헌재나 법원에서 예, 예. 검증 요청 그거 있으면. 신청에 예. 대해서 예, 저 채택을 하시고 네, 검증을 하시겠다 그러면 네. 저희는 어떤 방법을 있는지 다 보여드릴 수 있다는 예, 뜻입니다. 답변 아주 감사합니다. 그 시간은 제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예. 청구인 16분 하십시오. 네, 저희 준비한 제주신문 전에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저희 측 주신문에서 그 2023년에 국정원하고 그 3개 기관 합동으로 보안 점검할 때요. 네. 그때 선관위에서 제공한 게 전산 장비가 전체 개수가 6,400여 대였고, 근데 이 중에 개인 PC가 6,000여 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400여 대는 서버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 지금 이런 소송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다 이게 대비 그 비밀 사항이에요. 서버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지금 말씀드리는 6천여 대 그 PC라는 뜻은 저희 직원이 3,00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직원이 사용하는 그 PC가 내부망과 망이 분리가 외부망 돼 있으니까. 두 대의 PC를 사용하니까 네. 그렇게 대충 계산을 한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국정원에서 보안 점검하면서 봤다는 그 5% 300여 대겠죠. 그러면 그 300여 대는
개인 PC도 포함되어 있고 서버도 있지만, 포함되어 예, 있고. 서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선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확인차. 이 계엄 당일날 선관위 여기저기 지금 저 뭐 과천청사도 그렇고 관악청사, 수원, 연수원 다 군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 시스템으로 다 확인한 내용인데 확인차 여쭤보면 그 당시에 선관위에서 군 투입 요청을 한 사실은 전혀 없으시지요? 네, 없죠. 예. 네, 이상입니다. 준비한 것 이어서 묻겠습니다. 증인은 2023년 7월 25일에 사무총장으로 26일입니다. 26일에 그렇다면은 아까 주신문에 있었던 7월 3일부터 2023년입니다. 9월 22일까지의 국정원 비롯해서 3개 기관 합동으로 했던 보안 컨설팅은 결국 사무총장님이 다 하신 거네요. 증인께서 거의 대부분. 제가 한 거는 아니죠. 아 물론 그렇죠. 예, 계실 때 진행된 거죠. 뭐 그렇다고 예. 할 수 있습니다. 뭐 아까 그 국정원에서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이제 그분께서 말씀하신 게 원래 증인께서 사무총장이 되시기 전까지는 선관위에서 협조가 잘 안 돼가지고 점검이 잘 안 됐었는데 증인이 취임한 이후에 협조가 돼서 그때부터 점검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증인께서는 당연히 다 명명백백히 밝히실 거니까 다 협조를 잘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어차피 받기로 한 거 확실하게 그러니까요. 예, 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혹시 그 증인께서 사무총장으로 임명되면서 네. 피청구인으로부터 이런 보안 컨설팅에 잘 응해달라 이런 권고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저는 피청구인과 계속적으로 제가 총장에 취임할 때서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한 번도 사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고 그간에 신년 그 인사할 때 신년 할애식에서 잠깐 그 뵙고 인사한 거하고 그다음에 부친당 당하셨을 때 잠깐 인사한 거 그거 2개밖에 없고요. 일단 대통령께서도 뭐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저 입장에서는 이 선거관리 그 사무총장이라는 지위가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공적인 사무총장의 언행 자체가 그 정치적 중립성의 시비를 불러일으키기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저 스스로가 그 소위 공적인 그 사무총장이 해야 되는 업무 이외의 것은 절대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아니 왜 제가 여쭤보느냐면요. 아까 주신문 하실 때 그 사무총장 임명되시면서 2가지 소명을 갖고 시작을 하셨다. 근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 의혹을 잘 해명하겠다라고 하는 네. 거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취임 당시부터 이 부정선거 의혹을 내가 사무총장으로 가면서 이거를 해소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동안에 계속 네네. 법조인으로 계시다가 선거 그 관리위원회에 사무총장으로 바로 임명이 되셨는데 네네. 그런 생각을 바로 하실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혹시 권고 같은 게 있었나 여쭤보는 거예요. 당시 저 사법연수원장을 하고 있었을 그렇죠, 때고요. 사법연수원장, 예. 그 지금 그때 그 저한테 권유를 하신 분이 지금 현재 노태학 그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그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신 분이 공교롭게 저하고 연수원 동기입니다. 다 16기. 그래서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아, 근데 아마 저한테 그 권유를 하시기 전에 외부적으로 외부에서 사무총장을 이제 모셔와서 이 난국을 타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시간이 없어서 자꾸 죄송합니다. 나머지 분들이 전부 이렇게 응해주시지 않으니까 저한테 와서 좀 어려운 일이니까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다 나오고 네네. 그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그 보안 컨설팅 2번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보안 컨설팅 이후에 이행 현장 점검 2번 받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적정성 점수가 31.5점에서 71.5점으로 향상됐다. 바로 향상된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예, 22대 뭐 쭉, 전까지. 예,
그랬는데 그 피청구인은 2024년 12월 12일자 담화문에서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 알 수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점수가 72.5점까지 향상이 됐으면 개선이 된 거 아닌가요? 저는 됐다고 생각을 그렇죠. 했습니다. 그러면 예. 이런 개선 상황이 피청구인한테는 보고가 안 됐나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직접적으로 대통령한테 보고할 사항은 아니고요. 누가 보고해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국정원이 그 이행 점검을 했으니까 당연히 국정원에서 보고를 했다고 생각을 한 했어야 거죠. 되겠죠. 네. 예. 근데 지금 피청구인이 이렇게 담화문에서도 개선이 됐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보면 보고가 안 된 모양이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인천 연수구 을 선거무효 소송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여쭤볼 건데요. 요게 지금 잘 보이시나요? 요게 지금 그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 즉 민경욱 의원 전 의원 쪽에서 주장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지금 요약을 해 본 겁니다. 요 보시면은 투표 단계에서 미리 투표 결과 후보자별 투표수의 대강을 확정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투표 단계에서 이건 사전 투표 단계인 것 같은데요. 선관위 서버를 먼저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수를 부풀려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위조된 불법 사전 투표지를 다량 제조한 다음에 사전 투표함에 미리 투입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개표 단계에서는 투표지 분류기를 먼저 조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선관위 서버를 조작해야 되고 그리고 그날 투표된 실물 투표지에 대해서 개표 상황표 수치랑 결과 공표 수치를 모두 조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된 자기가 처음에 아까 투표 단계 1번에서 목표했던 수치에 근접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개표 이후에 증거 보전 이전에는 요게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수치가 잘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다량의 위조된 당일 투표지와 사전 투표지를 또 급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수치에 맞춰가지고 봉인된 투표함에서 넣어졌던 투표지를 빼고 자기들이 위조한 투표지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요게 원고가 주장한 부정선거의 논리입니다. 요 보시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요. 조작과 불법 투입이 지금 몇 번이 이루어져 있냐면 대략 한 5에서 6번 정도 이루어집니다. 사무총장으로서 이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그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네, 한 맞습니다. 거라고요? 예, 기본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개표 단계에서 이미 다 확정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개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물 투표지를 가지고 분석이 다 끝나는 건데 그 전에 예를 들어서 투표 단계나 분류기를 조작하거나 뭐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개표장이나 투표장에서 뭔가 어떤 조작을 하면 모를까 그 개표 상황표가 확정되는 순간 다 끝나는 건데 그 이후에 뭐를 더 어떻게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이론들이 잘 제가 아무리 보더라도 이 이론이 성립하지를 않으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은 투표나 개표 현장에는 정당 후보자들이 선정한 참관인들이 4명에서 8명 투표소마다 들어가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인원수요? 있습니다. 예. 네, 법상으로 참관인이 참관인 최소 4명에서 네, 최대 8명까지 규정돼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정당과 모든 후보자가 각각 추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런 각각의 이해관계인들이 잔뜩 모인 곳에서 저런 투표 조작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저희들이 쉽게 동의 못하는 이 시나리오 구조거든요. 거기다가 잠시만요. 거기다가 바로 이 대법원 사건에서는 그 부정투표를 주장하시는 분이 사전투표용지 일련 번호 QR 코드가 조작됐다 이런 주장도 또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전투표지 45,565표 요거를 부정투표를 주장하시는 분이 제공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검증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검증 결과 선관위가 부여한 일련 번호랑 다 일치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이 선거 소송을 통해서 이미 확정된 사실관계나 판단이에요. 네.
그런데 선관위 사무총장을 불러놓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는 게 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네. 부정선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종합해서 하나만 여쭤볼 건데요. 피청구인은 2025년 1월 15일에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자필 편지를 올렸습니다. 네, 거기서도 부정선거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도 답변서를 통해 가지고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게 자기의 비상계엄 원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 내용 전부 다 방금 보여드린 그 대법원 판결 사안에서 전부 다 제기된 의혹입니다. 즉 아까 증인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전부 다 21대 총선에서 문제된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증인이 사무총장으로서 치른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부정선거 있었나요? 저는 당연히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과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한 점이 분명히 있어요. 네. 지금 나타났고 그 국정원 컨설팅 과정에서도 이 서버의 보안이 취약했다는 점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22대 국선 과정을 치르면서 다 개선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계속적으로 부정선거 시비 논란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22대 국선에서도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서버나 이런 부분들 보안 대책을 다 수립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점이 부족해서 어떤 사태가 일어났고 실제적으로 CCTV 투표함 24시간 CCTV 전부 공개 조항이나 아니면 수검표 과정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표 과정, 투표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냐. 예.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예, 거기까지만 일단 네. 좀 듣겠습니다. 충분히 전달은 된 것 같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피청구인은 검증을 하고 대법원에서 감정 절차까지 진행됐던 확정 판결을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증인께서는 30여 년간 지금 판사로 재직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피청구인 역시 법조인이셨고요. 그런데 이렇게 대법원 확정 판결도 믿지 못하겠다는 이런 피청구인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청구인이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월 15일자 자기 페이스북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그 21대 국선이나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저는 대법원 판결로 그 사안은 전부 밝혀졌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한 가지만 예. 죄송합니다만. 그러면은 지금 피청구인은 계속 주장하는 게 증인도 인정하시다시피 21대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해서 지금 이 사건 비상계엄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21대 선거라고 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과거의 사실인 거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지 예. 않았습니까? 그런데 판사를 하셔갖고 잘 아시겠지만 비상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현존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 질문을 안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증인은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피청구인과 대학 동기시죠. 대학 동기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피청구인이 지금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증인에게 물어보거나 확인을 요청한 사실은 한 번도 없었죠. 네. 네. 근데 증인께서는 이런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여러 번 선관위 보도자료를 내면서 반박을 하셨죠. 네. 네. 그런데도 지금 피청구인이 계속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선관위 설명도 못 믿겠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기는 합니다. 예. 이렇게 보면은 피청구인은 지금 국회는 반국가 단체다. 대법원도 못 믿겠다. 선관위도 못 믿겠다. 지금은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도 못 믿겠다. 심지어 친구인 증인도 못 믿겠다. 이러는 건데 이 정도 되면 피청구인은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시스템은 전부 배척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적절하지 않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강조하신 그 일장기 투표, 네. 예, 그 인천 연수구에서 민경욱 전 의원이 하신 일장기 투표인데 그게 그 연수구에서 그 표차가 1,900여 표차였고 아까 말씀하신 일장기 투표가 294표였는데 그 중에 원고가 오히려 137표가 무효가 되고
그 소외 후보는 111표가 부여돼서 오히려 이제 원고한테 불리한 결과가 되고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결국 선거 무효 소송이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판결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피청구인께서는 많이 강조하셨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예. 예, 피청구인 17번 하십시오. 증인 신문하기에 앞서서 소추인 쪽에서 지금 피청구인 우리 대통령께서 하시는 그 말을 약간 오해를 하셔가지고 그 전제하에서 지금 우리 증인께 신문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주장하신 것은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고 단정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 사이에 선거 제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논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점검해서 선거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아니하면 이게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 지적을 한 겁니다. 제 반대 신문을 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만 주시면 사항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법관으로서 오래 재직하셨으니까 뭐 공직자로서의 자세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잘 아시는 분이고 그 법원에서 하는 판례 중에서 의료 소송이나 공예 소송 같은 경우에 입증 책임이 좀 바뀌어져 있는 거 잘 아시죠? 네. 그게 왜 그렇게 입증 책임을 바꿉니까? 증거의 편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대법원에서 그 지금 증인 말씀에 의하면은 126건이 다 이제 선관위에서 승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재검표가 이루어진 건 몇 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확하게 모릅니다. 모릅니까? 제가 듣기로 한 5건만 재검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판결문을 보면 결론 부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그런 방법으로 과연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는지 안 했는지 원고가 7건이라고 합니다. 예. 7건만 재검표가 됐습니다. 근데 그 판결문에 보면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범인을 특정하고 일시 장소를 특정하고 그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다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가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합니다. 이거를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 중에 상당수는 법관 출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판사, 그리고 선거의 모든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건 심판장과 플레이어가 한 몸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게 만약에 선거 무효가 되면은 대법관과 부장판사들도 법적인 책임이 질 거기 때문에 이게 다른 소송에서는 증거의 편제, 증거의 관리가 일방에 있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완화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선거 소송에 있어서는 마치 원고한테 검사한테 입증 책임을 구하듯이 그렇게 판결한 게 맞느냐 하는 게 지금 일반 국민 사이에 널리 퍼져가는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다 단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절차를 통해서 선관위가 협조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그 모든 의혹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접근하셨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증인 신문 들어가겠습니다. 예. 증인 그 주신문 12항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받으면 헌법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정원의 보안 점검 결과를 저희가 한번 열람을 해보니까 그 비밀 자료에서 열람을 했습니다. 요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보안 용역 회사의 직원과 선관위 직원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용역 회사 직원들이 하나의 아이디와 암호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어서 보안 관리가 아주 엉망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물론 증인께서 사무총장 오시기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을 뭐 실책하거나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런 걸 보안 점검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이게 정치적인 중립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네. 그 자체 지금 국정원 자체가 저희 헌법기관에 대해서 보안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헌법적인 문제가. 증인 그거는 스스로가 헌법기관으로서 이 정보 시스템을 철저하게 관리를 한 상태에서 말씀하셔야지 헌법기관이라는 걸 내세워서 다른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아니 왜냐하면 그러면 법률적으로 그러면 저 정보통신 그 기반 보호법
물론 보면 법 규정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건 아는데 지금 굉장히 이게 무슨 아니, 문제냐면 잠깐만. 국가정보원의 그 장은 간단하게 해서 지금 보안감사 대상 말고 개인정보가 담긴 그러니까 그 정보통신 시설에 대해서 기술적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문도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말씀을 그러니까 그 취지가 뭐냐면 그 정치적인 중립성하고 이게 네.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감사원이 헌법기관에 대해서 이 들여다보면서 거기가 가진 소위 정보를 취득해서 이거를 관리를 하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어떤 이 보안 점검 결과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져가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취약점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곧 개선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헌법기관에서 거부한다고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거부를 하면 일반 국민들이 받아보기에는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 말씀하고 그다음 그러면 똑같이 법원이나 국회도 지금 국정원의 보안감사를 받으셔야죠.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 부분은 이 선거라고 하는 제도가 지금 크게 이슈가 되는 상황과 관계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 말고 그다음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뒤에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 4.15 총선, 2022년 대통령 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 2024년 총선 그 과정에서 중국인을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개표 사무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있죠. 한 명이 중국 국적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없고 22대 국선에서는 아예 관리 지침에서 아예 그 위촉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증인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중국 외국인 국적을 가진 자는 개표 사무원으로 올 수 없다고 만들어놨지만 네. 그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도 개표 사무원으로 올 수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한 명이라고 은평구에서 한 명이 있었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는 전국을 다 통계를 낸 게 아니고 은평구에 한 개 맞습니다. 그렇죠? 예. 전국 네. 통계는 지금 통계에서 관리한 게 있습니까? 지금 전국 통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 투개표 종사원의 국적에 관한 자료를 받은 적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개표 사무원은 투표지 분류기, 투표 용지 관리, 컴퓨터 관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개표 종사원, 예. 투표 종사원이요? 개표 없습니다. 종사원. 개표 종사원이 투표지 분류기 만질 수 있고 그걸 취급하거나 투표 용지 관리하거나 그런 걸 할 수. 만질 수는 있는데 예. 기계 조작은 그 책임관리원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의제 151호점 오늘 제출한 신문 기사를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증인이 한번 보시죠. 예. 2020년 6월 10일자 에포크 타임즈라고 하는 매체의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은 증인이 오시기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에 한국선거방송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습니다. 거기 다큐멘터리 코너를 만들고 민주주의와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채널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1%만 아는 리더들의 비밀, 시크릿 이렇게 해서 10편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거는 모르고 계시죠? 네. 예, 그 보도에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편 올렸는데 그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중국 공산당 서기 서열 5위 왕홍잉, 그 다음에 3편, 4편은 덩샤오핑, 9편, 10편은 저원라이 이렇게 중국 정치인들을 한국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올려서 그분들을 칭찬하는 그런 유튜브를 올렸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등소평과 주울레는 알지만 왕훈잉이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유독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왕훈잉을 1편, 2편의 인물로 올렸습니다. 지금 대만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오는 뉴스란지를 보면 저분께서 중국의 대외 다른 나라의 여론과 선거 공작에 관여하는 분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언제 올렸다는 영상인가요? 2017년에 올렸습니다. 2017년에요? 예, 2017년에 선거관리위원회 유튜버에 올렸다는 뜻인가요? 예, 보도된 바 2020년에 보도가 됐는데 2017년에 올라와 있었다가 얼마 전에 이게 삭제가 내려갔습니다. 근데 지금 일반인들이 어떻게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느냐. 도대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선거 관리를 감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왜 공식 유튜브 채널에 중국 공산당의 더구나 그것도 타국의 선거 여론이라든지 그런 거를 관여하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을 1, 2번 동영상으로 올리느냐, 그런 비판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증인 이것도 모르고 계셨죠?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증인 한국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A웹이라고 하는데 자금 지원하고 계신 거 아십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A웹이 참여한 국가들이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많이 가담한 나라라는 건 아세요? 그 자체에 대해서도 하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없고 대만이 들어간 건 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가입이 안 됐고 대만이 가입했다는 건 중국이 아시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국이 그걸 대놓고 가입을 하면은 너무 유치하죠. 그럼 제가 묻는 말씀은 그 가입 국가들이 1대1로 참여한 국가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건 아세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계약을 했던 그 업체들이 그 나라들에게 투표지 분류기라든지 투표 시스템을 수출했다가 부정선거 파동이 나서 폭동이라고 하는 사실은 아십니까? A의 회원국인 대만을 무시하고 저희가 중국 A의 대만에다가 수출하지 않았습니다. 되면 대만에서 당연히 외교 문제를 제기하지 않나요? 대만에다 수출했다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른 나라 아니 자꾸 중국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대만은 최근에 개표 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아니 대만이 자신들을 무시하고 중국에 대해서 회원국도 아닌 중국과 선관위가 교류를 하면 시간이 짧게 됐기 때문에 예, 대만이 외교적으로 이의 제기를 안 하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주신문 23화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그 보안 점검 미 실시된 전산 장비가 일선 직원들의 일상 업무에 수행되는 PC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상 업무용 PC도 악성 코드나 이메일 해킹이 되면 거기서 업무망이라든지 선거망으로 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아세요? 과거에 지금 접점이 몇 개 있어가지고 그런 지금 보안 컨설팅 결과에서 나왔는데요. 그 부분을 전부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타고 들어갈 수 지금은 있다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서버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서버에 접촉할 수 있는 내부망 PC는 그 정보 보안 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PC만으로 제한해 놓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다른 일반 직원들이 외부망 PC나 내부망 그러니까 업무망 PC 가지고는 이 서버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5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정원의 보안 지금 증인께서는 아까 그 자체 보안 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원이 그 해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정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첫 번째는 시스템 내부에 점검 툴을 설치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외부 인터넷망을 통해서 침투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안 관제 시스템을 작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이 인터넷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해킹이 가능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시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비협조라고 하는 사항으로 들고 있는 게 저희하고 상의 없이 해킹, 모의 해킹을 위해서 점검 툴을 설치한 부분이 있어요. 증인, 그거는 제가 방금 말씀하신 네.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첫 번째 일을 하시는데요. 그게 적발이 돼가지고 우리가 삭제를 해버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 지금 들으세요. 내용은 아니, 내부에다 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점검 툴 자체를 원래 보안 점검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네. 첫 번째 방법은 내부에 그 점검 툴을 심는 방법이고 두 결국은 번째 내부에 점검 툴을 심는 거와 외부 망을 통해서 해킹한 거하고 동일한 사안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아닙니다. 거예요. 그거는 지금 아까 좀 전에 여기 그 센터장에 나와서 말씀을 네네. 하시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보안 관제 시스템을 작동했다고 하는 건 그거는 관계없이 외부에서 인터넷으로 침입이 가능했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점검 툴을 설치하는 거 그거를 지금 우리 중앙선관위 관제 시스템이 적발을 했다고 하시는데 이 점검 툴은 굉장히 단순한 툴이기 때문에 전문 해커들이 설치되는 것 자체가 문제고 메모리에 의해서 쉽게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고 두 번째는 그 센터장 말씀에 의하면은
전문 해커들은 세계 10대 보안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걸 뚫는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설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간단한 그 점검 툴 설치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보안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걸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점검 툴 자체를 저희 시스템이 보안 시스템이 적발해서 그거를 삭제를 하는 그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점검 툴을 설치할 테니까 그걸 삭제하지 말라고 미리 이야기했다고 하는 사실은 모르시나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삭제가 되니까 26강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쪽으로는 안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설치한 거니까 이거를 만약 삭제를 하게 되면 이 해킹 실험이 되지를 않으니까 이걸 좀 더 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냥 그거를 삭제 안 하고 인터넷으로 해킹이 다 되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인터넷으로 해킹해가지고 다 인터넷 해킹이라는 뜻은 접점을 말하는 겁니다. 내부망과 서버 사이에 인터넷에서 업무망을 통하는 접점이 있고 접점이 있어서 그 당시 실제적으로 증인 들어가는 거를 하는 것이고 시간이 좀 짧으니까 좀 증인 그 직원들은 행정 등산망의 일부를 사용해가지고 업무망과 그 인터넷망 사이 자료를 주고받고 늘 했어요. 그래서 그걸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허점이 그 당시 존재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이 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정원에게 전산망 구성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중요한 IP 주소라든지 서버 용도 등을 다 삭제해서 제공한 사실 아십니까? 그게 보안 관계 때문에 삭제를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작업이 어렵다 그래서 안 가린 상태에서 완전한 그 정보를 다 제공했어요. 사후에. 그래가지고 벌써 시간이 들어간 거죠. 시간이 8주인데. 그래서 지금 백 차장님이 그다음에-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제공 안 하신 건 맞고, 두 번째 제공받은 내용 가지고 실제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8주로 제한돼 있고 행정직과 전산직 한 명씩 제공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6시만 되면 퇴근을 하니까 제한된 시간에 처음부터 IP 주소라는 게 있으면 시간이 단축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예. 주신문상 28항 29항과 관련해서 30항 30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이번 국정원 모의 해킹 결과 지자체 협력 없이도 선관위 홈페이지를 해킹하거나 제외 공간의 PC를 통해서 선관위의 선거망 서버에 들어가가지고 통합선거인 명부 전체를 탈취하는 것, 사전투표 관리관의 사인, 지방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 탈취가 다 가능했다고 하는데 그건 보고 받으셨죠? 그 보안 컨설팅 당시의 결과 보고죠? 예. 네. 예, 제안하겠습니다. 예, 1분 정도 남지 않나요? 정인 신문을 마칠까 합니다. 예. 후보에게 아까 또 당부받은 것도 있어서 예. 한두 가지만 더 질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예. 그 증인은 국정조사 특위에서 증인이 선관위 사무총장이 된 이후에 선거, 즉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관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지금 나와 있나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잘못한 것이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22대 총선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선거 관리에 대한 하자가 10몇 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 제 157조, 158조 뭐 잘 아실 거예요. 투표관리관은 투표 용지를 교부함에 있어서 사인, 즉 개인 도장을 찍게 되어 있는 것은 잘 아시죠? 법상 그렇습니다. 법상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선관위에서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도 잘 아시죠? 규칙으로 인사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규칙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법에 그러니까 명백하게 법 취지 자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법원이나 헌재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법에 명백하게 투표관리관의 사인, 개인의 도장을 찍도록 돼 있어요. 그걸 규칙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행정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고 봐서 법원이나 헌재에서 이에 대해서 불법이 아니라고 지금 판단이 났습니다. 이 사안은. 법의 규정을 가사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법은 살아있는 겁니다. 결국은 대법원 판결하고 헌재의 결정을 부인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법이 주장은. 우선입니까? 판결이 우선입니까? 법의 해석 권한은 법원, 헌재에서 갖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이 조항에 대해서 개선되지는 않았죠. 규칙은 그대로 있고요. 22대 국선 때도 법대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제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도저히 법대로는 못하는 그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규칙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소신은 법률이 규칙에 따라서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또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 그렇게 얘기를 질문하겠습니다. 하면 대법원 판결과 헌재를 부정하시는 내용이 되고 실제적으로 그 법률 해석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 권한은 대법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헌재에서 유권 해석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법률 해석을 개인적으로 하시면서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 입장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법 조항을 말씀드린 거예요. 법 조항에 맞지 않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칙으로 바꿨다고 그러잖아요. 절차적인 둘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앙선관위원회의 공식 홍보 영상 내용을 보면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 사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고 받기에는 원상 회복 용지? 뭐죠? 명확하게 선관에서 발표한 것은 그런 원상태로 네. 회복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 용지. 네. 그런 영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국민들 사이에 불필요한 논란을 가져왔다고 해서 그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영상을 내렸다 이런 얘기시죠? 네. 왜 내렸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국민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가져온다. 이게 무슨 형상기억 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 적이 없는데 그것을 형상기억종이라고 선관위가 했다. 세상에 그런 종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했었고 실제적으로 제가 보고서에 대해서 이 부분을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의 제지 회사에서 두 군데서 저희에게 이 용지 공급을 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은 복원력이 우수하고 그런 내용들이 돼 있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처음에 우리가 했다는 거죠? 형상기억종이라고 얘기했고 아니, 제가 여쭤보기는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되는 네.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 사용. 네, 그런 문구가 있는 유튜브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렇죠. 예, 영상이 그게 올렸죠. 불필요한 오해, 즉 복원력이 강하다 이런 정도의 문구였는데 이게 너무 이상하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형상기억종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분란을 초래하게 돼서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인이 된 것은 빳빳한 투표지, 한 번도 접지 않은 빳빳한 투표지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걸 지적하니까 형상기억종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사무총장께서는 한 번도 접어본 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가 재검표나 또는 개표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역시 똑같이 21대 국선의 선거 소송에서 다뤄졌던 주제고요. 거기서 대법원이 검증한 결과 그것은 정상적인 투표지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의 내용을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우리 사무총장께서는 빳빳한 투표지, 다시 접은 것들이 회복되는 이런 투표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보고 감정한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종이가 회복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여쭤보는 거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무총장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대법원 판결에만 이렇게 미룰 것이 아니다. 이런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전투표소에서는 CCTV를 가리게 돼 있습니까? 사전 그 부분의 지침이 사실은 이 가림막 이게 개표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장소적인 뭐 편이나 그러니까 장소적인 그 불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림막을 설치 안 한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건물의 CCTV가 그 유권자들의 기표 행위 자체를 혹시 이제 녹화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도 CCTV를 가립니까? 역시 그러니까 기표대에 대한 부분이니까 기표대를 촬영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지금 그 지침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도 CCTV를 네. 가리고 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표대를 촬영할 수 있는 CCTV가 있으면 이걸 못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걸 가릴 수밖에 없죠. 이 사무총장께서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예 선관위 지침으로 당일 투표소에서는 CCTV를 가리질 않아요. 그런데 사전 투표소에서만 CCTV를 가린다. 이 점을 한번 명확하게 제가 다시 그러면 확인은 해보겠지만 네. 저는 그 지침을 그렇게 해석을 안 했었고 제가 그런 지침을 내린 적도 없습니다. 아니 이거는 사전 투표와 본 투표가 다를 이유가 없고요. 이거는 이 부분은 기표하는 그 과정이 녹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의 일환입니다. 첫째로 그거 왜 녹화 안 되게 합니까? 둘째로 제가 명확하게 확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일 투표에서는 가리질 않아요. 근데 사전 투표에서는 가립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명확한 사실을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네. 이게 둘 다 가린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 정도 이 점을 참조하십시오. 네. 그 청구인에게 같은 시간 부여하겠습니다. 증인을 빨리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마지막 승인이고 더 이상 저희가 다툴 기회가 이제 없는 상태인데요. 그러면 3분 하십시오. 예. 잠깐 3분만 그러면 두세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국회에서 저번에 사전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 규칙에 아주 위배된 부분이 좀 있었다 이렇게 진술한 적이 있었죠. 네. 예, 그게 어떤 위배 사항들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황교안 우리 대리인께서 말씀하신 법하고 규칙의 괴리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게 다인가요? 지금 생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어떤 답변을 제가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영상에 하여튼 그렇게 나온다고 누가 제보를 해줘가지고 저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건 하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수원 연수원 제2생활관이 외국인 공동주택이라고 등기가 되어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 건물은 최초의 우리 건물이 아니고요. 예. 농어촌 공사가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공사가 그 건물을 지었을 때 농어촌 후계자, 개발도상국의 농어촌 후계자를 데리고 와서 교육시키는 시설로 활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숙소 시설로 지금은 그것을 저희가 2017년인가 19년도에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랬으면은 이제 외국인 전용 시설이라는 것도 바꾸고 수원 연수원 그래서 건물로 등기를 바꿔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되는데 건물 명칭만 제2생활관이라고 하고 용도를 안 바꾸는 바람에 그게 그냥 남아 있는데 이번에 조치를 해서 바꿨는데
곧 허물 건물이라고 하고는 거기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 숙박하거나 그런 적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요? 예. 그 요번에 그 민주당에서 했을 때 민간인 8명 있었다랬는데 그 민간인들은 거기 왜 출입을 하나요? 누가 민간? 혹시 제일생활관의 사무총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데 네, 민간인 민간인 8명 있었다고. 예. 교육생에 플러스 강사하시는 민간인 8명이 제일생활관에 그때 계엄 당시에 교육이 있어서 거기서 머물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차피 지금 이게 헌법기관인 수원연수원 선관위에 군인을 진입시켰다. 이게 그 탄핵사유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근데 지금 선관위 측에서는 군인들이 거기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죠. 일단 진입한 게 문제라고. 진입은 안 했잖아요. 진입 안 했다고 지금 부정했지 연수원? 연수원에. 연수원이고. 그러니까 연수원하고 사당 청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어떤 의견을 제시한 적이 지금 없고요. 민주당 측에서 우리가 군인들이 체포 감금을 했다. 그래서 인신에 피해를 입혔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체포 그런 사실이 없는 건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과천 청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과천 청사에서는 그 사진만 찍은 것이고 아니요. 지금 여기서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소위 그 강금이라고 보는 이유가 과천 청사는 그 들어오신 그 계엄군이 일단 행동 통제를 하면서 휴대폰을 압수를 해요. 그거는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 확인된 부분은 아니니까. 근데 그 연수원에서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그 체포 감금이 된다는 겁니다. 제안하겠습니다. 청구인에게 같은 시간 부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원래는 답변을 안 하시려고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 질문이 나와서 저도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천청사에 계엄군이 들어와서 전산실 확보한 거는 맞죠. 저쪽에서는 사진만 지금 찍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 전산실에 있었던 당직 직원 밖으로 나오게 하고 거기 그 앞에서 핸드폰 뺐고 그리고 전산실 확보하셨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죠? 행동 통제를 받은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당직실에 들어가가지고 당직 쓰고 있던 그 직원들을 당직실에 감금했던 것도 맞죠. 감금이란 용어는 한데 하여튼 행동 통제를 받은 건 맞습니다. 거기서 유선 전화도 다 전원 차단해 갖고 외부 연락 끊은 것도 맞죠. 네, 외부 연락을 끊어서 제가 그 계엄군이 진입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당연히 그 직원들이 사무총장님께 전화를 해서 그 사실을 알렸겠죠. 당연히 그랬겠죠. 그렇죠. 그리고 알렸으면은 당연히 사무총장님도 뭔가 조치를 취하셨겠죠. 어차피 그 TV를 보고 제가 먼저 선 조치를 취하게 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행동 통제를 받은 건 맞기 때문에 그때 혹시 지금 선 조치를 취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조치 취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계엄군이 진입했다는 사실은 보고가 없었으니까 모르고 다만 국가적인 그 큰 일이 벌어졌으니까 선관위 입장에서는 어떤 사후 대책이 필요한가 싶어서 일단 실국장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여서 회의를 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소위 그런 의견을 유선상으로 나눴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이제 법조인도 30년 이상 하시고 그리고 선관위 사무총장도 하시고 계신데 지금 이렇게 계엄군이 선관위에 무작정 들어와서 피청구인은 서버 점검이었다 이런 변명도 하시는데 이런 상황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침해를 갖고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에도 있고 저희 그 우리나라의 불행한 역사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다른 외국과 달리 헌법기관화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군부 권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선거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극도로 제한이 돼야 된다. 제한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계엄령이 선포가 돼서 적법한 계엄 하에서도 선거관리는 군부의 그 업무가 이관되지 않습니다. 네, 제안하겠습니다. 네, 정인 수고했습니다. 정인 신문을 마치고요. 정인 신청 관련 고지를 하겠습니다. 재판부 평의 결과 피청구인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에 대한 정인 신청은 그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합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2월 10일 신청한 강의구, 박경선, 신용에는 평의를 거쳐서 체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피청구인 측이 1월 30일에 한 검정 신청은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 평의 결과 전원 일치로 이 결정에 법령 위반의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의 신청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025년 2월 2일자 2차 검정 신청도 기각합니다. 오늘 변론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7차 변론 기일과 관련해서 8차 2월 13일 오전 10시고 조태용 정인 10시 반, 김봉식 정인 오후 2시 신문하겠고요. 조지호 정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5시로 예정되어 있던 조성현을 4시로 변경하겠습니다. 정인 조성현에 대한 신문 시간을 오후 5시에서 오후 4시로 변경했고, 조성현 씨와 문자를 했죠. 네, 통화를 한 결과 4시에 출석이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변경 통지서 한 번 더 보내주세요. 예, 그 다음에 마칠 건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청구인 측 하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진행과 관련했습니다. 없으면 피청구인 측 있습니까?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인신문에서 선관위 사무총장으로서 기관을 대표한다고 실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증인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으면은 어떠한 증인